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촬영을 하자고 하셨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정말 사이코 같다는 사람도 있고, 친구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 환자분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벌 주고 괴롭히겠다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인간관계 속 공포의 대상은 귀신도 호랑이도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회사, 사회생활,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런 유형을 자주 접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가 겪은 이 사람이 혹시 소시오패스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오늘은 소시오패스의 특징 그리고 그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소시오패스는 정식 의학 진단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소셜 그리고 패스, 병리의 합성어예요. 즉 사회적인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랑은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두 용어는 크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사이코패스는 주로 선천적인 기질, 즉 뇌구조나 유전적 영향에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특히 환경과 양육 같은 후천적 요인에서 많이 생긴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고 핵심은 똑같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 특성이 사회 속에서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보이나요? 미리 쉽게 알아채고 좀 거리를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가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감정적으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아이고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그럼 그 일은 누가요? 라는 식이죠. 공감을 불필요한 감정 낭비로 여깁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서조차 손익 계산부터 들어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종과 기만입니다. 겉으로는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항상 본인 이득이 최종 목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인데요. 초반에는 과한 칭찬이나 호의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상대가 마음을 열면 슬슬 요구와 압박이 늘어나죠. 불리할 때는 네가 오해한 거야 라며 기억을 흔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와 남 탓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죄책감을 씌워요. 네가 그때 그 말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같은 식으로 인간관계를 왜곡하죠. 심지어 증거를 보여줘도 네가 잘못 기억한 거야 라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상대는 점점 내가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팩트를 들고 가도 결국 제가 사과하고 오는 경우가 그런 패턴이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죄책감 조종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규칙과 윤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규범을 내 이익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만 보죠. 법이나 규칙을 회피하거나 악용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팀의 공용 자료를 몰래 자기 이름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폭로로 조회수를 올리려 합니다. 겉으론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 목적은 자기 이득이에요. 다섯 번째 특징은 겉으론 매력적이고 유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친절하고 매너 좋고 언변도 화려해서 금방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게 드러나죠. 필요할 땐 과한 친절을 베풀다가 이득이 끝나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윤리와 가치를 강조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매력적이어서 속기 쉬운 거군요. 맞습니다. 진짜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신뢰가 쌓이지만 소시오패스적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피로와 모순이 쌓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1. 이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나 지쳐가나? 2. 상대의 선택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나 결과만 중요시하나? 3.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누나?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시오패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살면서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변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소시오패스가 되는 이유는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유전적 기질,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어린 시절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 과도한 비난이나 방임,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경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공감을 배제한 가짜 자아를 키우는 거죠. 반대로 과도한 칭찬과 이상화도 문제입니다. 넌 최고야, 넌 특별해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란 아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과대한 자아를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는 비판이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양육 환경이 둘 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쪽은 열등감과 상처를 가리려는 과장된 자기 이미지, 다른 한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 둘 다 결국 나는 특별하다는 확증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사회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나요? 요즘 특히 많아진 것 같기도 해서요. 네, 맞습니다. 경쟁적이고 비교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같은 걸로 자존감을 확인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런 환경은 나는 특별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결국 남을 이용하거나 짓밟더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왜곡된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 권력, 지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 소시오패스도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와 왜곡된 환경이 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성향이 생기는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대처할 때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소시오패스를 만나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진료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태도와 전략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거리를 두세요. 소시오패스는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조종하거나 착취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직장 상사나 가족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최소한의 업무나 필요할 때만 딱 필요한 대화까지만 하세요. 괜히 개인 사역이나 감정을 섞으면 약점으로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내 약점을 노출하지 마세요. 소시오패스는 사람의 취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얘는 거절을 못하네. 얘는 자책을 잘하네. 이걸 알아내면 계속 그걸 파고듭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고민, 감정, 가족사 같은 건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철저하게 업무적, 표면적 대화로만 제한하세요. 세 번째,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세요. 이들은 상대가 한번 양보하면 그걸 허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이라는 선을 분명히 긋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건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퇴근 후 연락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소시오패스는 상대가 흥분하는 걸 즐깁니다. 화를 내거나 격하게 반응하면 내가 저 사람을 흔들었구나 하고 더 자극하죠. 그래서 대응할 때는 짧고 단호하게 감정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톤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제3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소시오패스는 개인 대 개인으로 맞서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 회사 내 인사팀, 신뢰할 만한 동료 등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게 효과적이에요.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말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내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 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감이 오네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선을 그어라.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안전, 내 정신 건강을 우선으로 두고 거리를 두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법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소시오패스는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절대 내가 구해줘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정신 건강이 망가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괜히 설득하려 들지 말고 거리를 두고 경계선을 긋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멘탈 주치 수근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